안녕하세요. 커피의 문화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장소로서의 커피하우스가 갖는 문화적 상징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음료로서의 커피 자체가 갖는 문화적 상징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8세기의 커피는 자유의 음료, 혁명의 음료라는 상징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마시는 이 커피라는 음료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좀 그게 놀랍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에 커피 자체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먼저 당시 시대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세기는 계몽주의의 시기입니다. 계몽주의가 전 유럽을 풍미하던 시기죠. 이 계몽주의의 특징은 물론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순화를 시도를 해본다면, 과거의 모든 지식의 체계는 라틴어 아우토리타스라고 하죠. 이게 흔히 한국말로 권위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권위라고는 말로 흔히 번역은 하지만, 그렇게 번역하게 되면 이 아우토리타스가 가진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우토리타스는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참인 명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 그리고 반박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성서에 나온 얘기들은 하나의 아우토리타스였죠. 무조건적인 진리입니다. 거기에 언급된 것은. 그 다음에 고대 저자들이 써놓은 것, 로마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 예를 들면 리비우스가 자기 책에 써놓은 것, 이것은 그 자체로 아우토리타스, 그 자체로 진리였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였던 것이죠. 과거의 모든 지식들은 이 진리,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아우토리타스를 전제로 해서 그 토대 위에 쌓아 올려졌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 진리 아우토리타스 위에 다시 할게요.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 아우토리타스에 기반하고 있는 과거의 모든 지식의 체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우토리타스가 아닌 인간의 이성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의 체계를 쌓아 올려가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죠.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모든 지식의 체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회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프랑스 혁명이 계몽의 사상적 배경 가운데에는 계몽 사상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몽 사상을 제가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렸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었죠. 자, 이 급진적인 사상들이 유통될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커피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커피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은 검열이나 탄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출판물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발표한다, 전한다. 이것은 검열의 대상이 되기에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커피하우스의 대화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커피하우스에서 당시에 많이 유통되던 대화의 소재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계몽주의자들은 절대 군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죠. 당시에 정치 시스템에 대한 비판, 군주에 대한 풍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문화에 대한 조롱, 그리고 새로운 풍속에 대한 예찬, 이런 대화들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풍속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새롭게 생겨난 사교 문화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체제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우리는 어떤 경제적, 사회적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하는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논의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체적인 혁명의 계획이 여기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요 사례를 제가 실제 역사적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가시면 팔레로아얄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오를레앙이라는 귀족 가문의 영지입니다. 오를레앙 가문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기도 한데요. 1713년에서 1723년 사이에 오를레앙 가문에서 자신의 영지였던 이 팔레로아얄을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팔레로아얄의 모습인데요. 이때 리모델링 된 이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층의 회랑과 정원을 갖춘 장소로 리모델링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시기는 파리의 카페가 급증하던 시기입니다. 다른 유럽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파리에도 카페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713년에 파리 시내에 약 300여 개소의 커피하우스가 존재했는데 1750년이 되면 이게 2배로 늘어납니다. 600여 개소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게 되죠. 이 시기에 이렇게 급증하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던 파리의 카페들을 팔레로아얄에서 흡수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쇼핑 컴플렉스와 같은 이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 팔레로아얄의 풍경은 어떠했는가? 그 안에 수많은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카지노가 즐비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팔레로아얄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를레앙 가문의 영지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여기 진입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새로운 정치 사상들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반정부 무장분기와 소요, 약탈 계획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많은 문헌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인용을 해본다면 당시 국민의회 의원의 증언이 있는데요. 대혁명은 팔레로아얄에서 탄생하였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팔레로아얄에서 혁명 계획이 논의되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을 제가 하나 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파리에 입국했던 영국인 의사의 증언입니다. 릭비라는 의사의 증언인데요. 1789년 7월 초에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로아얄을 방문해서 그곳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겨놨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국왕의 군대가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는 광경이 교차로마다 목격되었다. 군주들은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였다. 이 릭비라는 의사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소란의 진원지를 찾아 나섰다. 오를레앙공이 최근에 리모델링 된 거죠. 팔레로아얄에 정치적인 지성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정치적 현안들을 논의하고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도 바로 이곳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말고요, 이탈리아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정치적인 상황이 좀 다릅니다. 프랑스는 절대 왕정 하에서 실제로 혁명이 일어났던 곳이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러나 이탈리아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혁명이 자생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나중에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혁명이 외부에서 이식이 되죠. 혁명 이념이. 이탈리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기에 이탈리아는 어떠했느냐? 프랑스와 당연히 달랐겠죠. 그와 관련된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지성사가 벤투리의 문장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의 계몽사상은 혁명보다는 개혁에 가까웠으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죠. 무엇보다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개혁 프로그램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게 프랑스와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커피하우스에서도 프랑스와 굉장히 유사한 급진적인 사상들이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카페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밀라노의 계몽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밀라노 계몽주의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푸니 아카데미라고 하는데요. 이 계몽주의 서클이 출판했던 기관지입니다. 1764년에서 1766년까지 2년 동안 발간됩니다. 제가 회화 작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당시에 밀라노 계몽주의 서클 푸니 아카데미의 회원들의 모습이고요. 거기서 출판한 기관지 일카페 표지입니다. 자, 일카페라는 이름 굉장히 친숙하시잖아요. 카페는 이탈리아 계몽주의자들이니까 이탈리아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음료로서의 커피입니다. 커피를 의미하죠. 왜 계몽주의 기관지를 내면서 왜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잡지에. 왜일까요? 당시에 커피가 갖고 있었던 특정한 상징성 때문인데요.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커피가 유럽에 폭넓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커피가 가진 각성 효과 때문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이성의 활동을 촉진하는 이런 음료라는 인식이 커피를 유럽에 확산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했죠. 그래서 일카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일카페라는 잡지에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커피는 영혼을 활기차게 하며 정신을 일깨운다. 이 커피의 각성 효과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죠. 이 잡지의 발기인이기도 했던 피에트로 베리가 이 잡지에 커피의 자연사라는 기사를 하나 싣는데요. 그 기사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인간의 정신을 일깨우듯이 이 잡지가 당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아우토리타스에 물들어 있던 구시대의 이탈리아의 문화를 이 잡지가 각성시킬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일카페라고 지었던 것이죠. 일카페라는 이탈리아어는 음료로서 커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간으로서의 커피하우스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카페라고 하면은 커피를 가리키기도 하고 커피하우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커피하우스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또한 차용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 기사들의 내용을 보시면, 이 잡지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 커피하우스에서 이루어졌을 법한 대화를 기사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일카페라는 잡지에 수록된 기사를 보시면 가상의 공간으로서 데메트리오라는 인물이 경영하는 카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오라는 인물이 경영하는 카페에서 이루어진 가상의 대화들을 기사의 형태로 일카페라는 잡지 안에 출판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데메트리오는 그리스인인데요. 그리스인으로서 근데 이제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정복이 되게 되죠. 이제 자신의 조국을 잃게 됐습니다. 조국을 잃은 후에 지중해 여러 곳을 떠돌다 마침내 이탈리아에 정착해서 커피하우스를 오픈한 이런 인물입니다. 데메트리오가 이동했던 경로가 이 잡지에 설명되는 이동했던 경로를 보시면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가 유럽으로 전래되는 경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경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아닐까, 비유적 설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카페라는 이 명칭이 장소로서 커피하우스가 갖는 상징성을 차용을 했다면 당시에 커피하우스가 갖는 특징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카페라는 잡지 안에도 명확하게 설명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커피하우스가 미디어 센터로서 기능한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일카페라는 잡지 안에 분명하게
이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 커피 하우스에서는 무언가 읽기를 원한다면 최신 정치 소식을 다루는 잡지들을 찾을 수 있다. 백과사전 저널이나 유럽문학 개요,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저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흥미로운 소설 선집들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한 훌륭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이 일카페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현실과 굉장히 똑같죠. 그 다음에 커피하우스가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으로 제가 지난 강의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언급도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커피하우스에서는 몇몇의 사람들, 몇몇의 합리적인 사람들과 몇몇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농담을 건네거나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몇몇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누구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피에트로 베리가 이 일카페라는 잡지의 발기인이었던, 또 동시에 밀라노 계몽주의 그룹을 이끌던 피에트로 베리가 쓴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보시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위시한 계몽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 계몽주의자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구시대의 사람들, 전통과 권위에 물들어 있던 구시대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죠. 구시대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구절은 합리적인 사람들, 다 자신을 위시한 계몽주의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밀라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에 유럽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곳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제국이고요. 지금 저희 일카페라는 잡지가 출판된 밀라노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 밀라노가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토로 속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의 군주는 계몽 전제 군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요, 밀라노의 계몽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이 사람 계몽 전제 군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 제국에 걸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요. 이 개혁 프로그램에 밀라노의 계몽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대부분 당시의 프랑스의 절대 왕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계몽주의자들은 당시의 합스부르크 정권과 굉장히 친밀한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 테레지아 치하에서 수많은 계몽주의자들이 관직에 등용되어서 정부 요직에 등용되었고요. 이 일카페의 발기인이었던 피에트로 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죠. 이렇게 본다면 밀라노의 계몽주의자들은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에 비해서 국가나 교회의 검열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웠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국가는 자신들의 편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자신들의 편이었고요. 협력관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는데요. 이탈리아가.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전 제국의 전 영토에 걸쳐서 강력한 종교 분리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속적 정치의 영역,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 행정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재위 기간 중에는 교회가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검열로부터, 정부나 교회의 검열로부터 밀라노의 계몽주의자들은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검열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일카페 아무 얘기나 막 쓸 수 있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열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정부와 교회의 검열로부터는 자유로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밀라노의 계몽주의자들이 급진적인 사상, 혁명적인 사상, 개혁적인 사상들을 얘기할 때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구절은 커피하우스에서 벌어지는 그 계몽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논쟁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카페라는 이 잡지를 계몽주의 서클이 일카페를 제목으로 잡지 제목으로 채택한 이유는 음료로서의 커피, 공간으로서의 커피가 갖는 문화적 상징성을 차용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잡지의 목차만 펼쳐본다면 목차만 보더라도 실제로 당대에 어떤 대화들이 커피하우스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제를 다 아우릅니다. 모든 주제를. 식물학, 동물학 관련된 얘기부터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 프로그램, 재정적인 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 밀라노의 통치자가 된 아까 합스부르크 제국의 마리아 테레지아에 대한 예찬,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대화들이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통되는 곳, 자유롭게 유통되고 교환되고 토론되는 곳, 이곳이 바로 이탈리아의 커피하우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의 이탈리아 밀라노의 커피하우스는 사상의 자유를 상징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팔레로아의 카페들이 혁명을 상징하는 장소였다면 밀라노의 커피하우스는 사상적 자유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런 커피하우스가 갖는 문화적 상징성이 20세기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이 수립되죠.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에 수많은 반파시스트 지식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파시스트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수록된 인쇄물, 소책자, 잡지들도 널리 유통이 되었고요. 그 이탈리아 전역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밀라노에서 반파시스트 성향의 잡지가 하나 발간이 되는데 이게 1924년의 일입니다. 이 잡지의 이름이 일카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일카페를 이 잡지의 반파시스트 지식인들은 언론인들은 왜 일카페를 잡지의 제목으로 채택했을까요? 바로 18세기에 획득된 카페의 상징성을 차용한 것이죠. 사상적 자유의 공간으로서의 자유의 공간으로서의 커피하우스, 자유의 음료로서의 커피가 갖는 상징성을 다시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시스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일카페란. 근데 18세기 밀라노의 지식인들은 최초로 일카페라는 잡지를 출판했던 계몽주의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검열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상적 자유의 공간이 존재했었죠. 밀라노에서는. 근데 파시스트 치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파시스트 정권의 검열이 굉장히 거셌고 그래서 실제로 이 잡지도요. 얼마 연재되지 못하고 폐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적 자유의 공간으로서의 커피하우스, 가상의 공간 커피하우스는 그리고 사상적 자유의 음료로서 커피는 18세기 밀라노의 지식인들에게는 허용되었지만 20세기의 반파시스트 지식인들에게는 결국엔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례 강의 동안 커피에 대해서 커피가 갖는 문화적 의미, 공간으로서 커피하우스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